주식 시마론 화요일장의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경기와 금리의 공조, 강달러 장기화 지속될까? NH선물의 김승혁 연구원 함께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킹달러 시대입니다. 네. 예, 이러면서 연준의 기조가 고통을 수반한 고강도 긴축이다라는 건 결국에는 경기보다도 물가를 우선시하겠다, 물가를 먼저 잡겠다라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여 고통을 수반하는, 즉 경기가 침체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고요. 그렇게 경기가 침체되고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이 되면 안전자산인 강달러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오늘 그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월 FOMC 회의 때로 되돌아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불과 일주일도 안 됐어요. 네, 맞아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현지 시간 21일 금리 결정이 나왔습니다. 75bp 금리 인상은 예상된 수준이었고요. 그런데 금리 전망이 기존의 예상보다는 좀 높게, FOMC 회의 전에는 점차 긴축에 대한 긴장이 굉장히 컸었지만 그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정말 연준이 긴축 고삐를 죄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금리 전망이 나왔거든요. 네네, 맞아요. 이후에 환율 시장 동향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우선 마찬가지로 이제 9월 FOMC가 하나의 큰 변곡점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9월 FOMC가 매파적일 거다라는 건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됐던 상황이에요. 75bp 인상은 예측됐던 부분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이제 4%대가 연말 기준금리가 4%대에 머무를 거다라고 봤던 게 지금 4.4%까지 올라갔고요. 내년도 금리 인상 추이 관련해서는 원래는 시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도 옛날에는 했었는데 이제 이거는 퇴색되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거다 해서 이제 내년에 금리 인상이 지속될 거다라고 이제 변화된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금리 추이가 점차적으로 높아질 거다라고 이제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바 이제 달러에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강달러 모멘텀이 좀 더 강해졌다. 그거에 따라서 본인들이 달러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강력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뭐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3분기에서 4분기까지 특히 3분기에서 달러 강세가 발현된 두 가지 모멘텀이 있다면 네.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잭슨홀 미팅이었죠. 이제 그 전 FOMC에서 연준 의장이 이거 물가 수준에 대한 어떤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조절 가능성이라는 실언을 해버리면서 지금 시장에서 이거에 대해서 기대를 해버리는 어떤 잘못된 수순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위원들이 이거를 수습하기 위해서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을 이제 쏟아냈어요. 그거에 따라서 4%까지 1차적으로 연말 기준금리가 올라왔습니다. 그전에는 3.5%에서 3.75가 수순이었는데 이제는 3.75에서 4%까지 올라왔었죠. 근데 이제 9월 FOMC 이후에는 4%였던 게 4.4%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의 국채금리, 특히 단기물 국채금리와 연동해서 좀 달러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단기물 국채 같은 경우는 통화 정책에 민감한 국채 그렇죠. 수익률이고요. 특히 2년물 같은 경우가 특히 네. 그래요. 지금 장단기 스프레드가 역전되어 있다라는 말을 기사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 당연히 원래는 장기물 금리가 더 높은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장기물은 시간이 길잖아요. 듀레이션이 길기 때문에 이제 시간에 대한 어떤 가산 스프레드가 가산 금리가 더 더해지는 게 장기물이라서 단기물 대비 장기물이 더 높아져 있는 게 원래는 맞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통화 정책이 매파적일 거다라는 어떤 시장의 반응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 보니까 단기물 국채금리가 급등했고 그거에 따라서 달러 강세도 같이 좀 연동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비상업적 달러 순매수 포지션 그래프랑 이제 DXY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 그래프를 좀 겹쳐놓은 자료가 있어요. 혹시 좀 공유가 될까요? 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왼쪽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비상업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투기적 어떤 방향성에 대한 베팅이 좀 반영되어 있는 포지션인데 그게 지금 잭슨홀 미팅 이후 그리고 이제 9월 FOMC 이후에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외인들 입장에서는 특히 기관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달러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높아졌다. 하나의 기회로 삼았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고요. 오른쪽 그래프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건 이제 9월 FOMC 전에 제가 만든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안 돼 있긴 했는데 심지어 9월 FOMC 전에도 이미 내재 금리 수준, 그러니까 내년도 금리 수준이 올라갔다가 그 상승 추이를 유지하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이거는 심지어 4%대 금리를 이제 말씀드릴 때 이 자료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4.4%니까 오히려 저 추이보다도 더 올라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어떤 9월 FOMC가 하나의 달러 인덱스 강세의 큰 축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파월 연준 의장 발언 조금은 뉘앙스가 잭슨 홀 미팅 때는 완화적인 듯한 뉘앙스의 발언을 하면서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를 높였다가 FOMC에서는 그랬다가 예. 잭슨 홀 미팅에서는 그거를 실수를 다시 되짚었습니다. 잭슨 홀 미팅 때부터 이제 기조를 완전히 바꾸었고 그러면서 9월 FOMC부터는 좀 더 매파적인 그 기조에 대해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물가를 잡겠다. 2% 물가 수준까지 내려오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는 없고 고금리가 유지될 것이다 라는 발언을 하면서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8달러 선, 109달러 선에서 좀 저항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이거를 확 뚫어버리는 그런 움직임이 바로 지난주부터 나오면서 간밤에는 114달러 선까지 올라서는 달러와 강세. 단기간에 뭐 108달러 선에서 한 5% 정도의 달러의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연준의 이 점도표에 따르면 올해 연말이 4.4% 금리 인상, 금리 수준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 점도표를 보면 4.6%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내년에 파월 그리고 연준이 5%까지 금리를 올리겠느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올 정도로 내년도 금리 상승세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이제 워낙 달러가 강하다 보니까 다른 통화들은 다 엎드려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에서 영국에서 감세 정책을 발표하게 되면서 파운드화가 갑자기 훅 떨어집니다. 이러면서 환율이 워낙 약하면 사실 각 국가별로도 연준을 따라 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되고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의 쓰나미가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 침체가 역풍으로 돌아오지 않을지 이게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경기 침체 관련해서는 이제 글로벌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US냐, 넌 US냐 좀 나누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방금 말씀하신 걸 먼저 짚고 넘어가자면 이제 트러스 총재 같은 경우가 감세 정책을 발언을 하면서 지금 인플레이션, 특히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10%대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이제 BOE, 그러니까 이제 영국의 중앙은행과 정부가 서로 이제 정책적 궤를 달리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안 그래도 물가 수준이 높아서 금리를 더 높여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감세 정책을 발언을 한 거잖아요. 이게 연동이 된다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한층 더 고조시킬 수 있는 상황이 온 거거든요. 왜냐하면 영국, 그러니까 유럽 같이 한 궤를 두고 보면 에너지 정책,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공급 불안이 사실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적 불안,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의 이제 멜데스 총리가 이제 새로 부임을 했잖아요. 이제 그러한 정치적 불안 요소까지 같이 감안이 되면서 아무래도 정치적인 이슈, 그리고 겨울이 오고 있기 때문에 석탄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에너지 수요가 높아질 텐데 과연 그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느냐의 의문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노드스트럼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가동 중단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의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는 점점 불거지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을 필두로 해서 그렇게 본다면 유럽은 경기 침체가 거의 임박했다 또는 돌입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소비 그리고 공급 그리고 이제 뭐 노동시장 같은 걸로 좀 봤을 때 아직까지는 견고한 모습이에요. 노동 이제 지표, 저희가 넌 페이럴이라고 부르는 페이럴 고용 지표를 미국 지표를 좀 확인해 보자면 아직까지는 미국의 실업률이 비포 코로나 수준을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 활동 참가율이 점차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그동안에는 일할 의지가 없던 사람들이 점차 노동시장으로 복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9월 달 미국이 양적 긴축을 2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미국의 M2 기준 그 상승률이 좀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해 봤을 때는 노동시장은 아직까지는 견고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소비도 인플레이션 구간에는 아직까지는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소비의 추세선을 그려봤을 때 그 명목과 실질 소비 둘 다 그 추세선을 상회하거나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9%대 물가 상승률, 지금은 이제 8.5%대로 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견고하다라는 거는 미국이 경기 침체에 돌입했다라고 아직은 보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미국은 경기의 둔화냐, 침체냐를 두고 저울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은 이미 경기 침체에 돌입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 현재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봤을 때 미래는 어떻게 될 거냐? 유럽은 여지없이 경기 침체로 점점 딥하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 역시 파월 의장이 이제 9월 FOMC에서 이러한 발언을 했잖아요. 소프트 랜딩이 어려울 수 있겠다. 하드 랜딩 가능성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주택시장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까지 언급을 했죠. 그렇죠. 예. 지금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근원 CPI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주택시장 관련된 말씀을 조금 드릴까 하는데, 우선은 큰 궤로 봤을 때 미국은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가 아니다. 그렇지만 점점 침체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 그런 상황에서 둘 다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된다면 어떤 식의 그 경기가 좀 운영이 될까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이 좀 어두워질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보세요?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도 이제 금리 같은 경우는 미국과는 다르게 낮추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리고 부양책에 대해서도 발표를 하고 있는데 경기 자체는 지금 뭐 침체라고 봐야 될까요? 둔화라고 봐야 될까요? 중국은 경기 침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중국도 이제 저희가 침체냐 아니냐는 흔히 뭐 그 선행지수를 보거나 아니면 PMI가 50을 상회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점검을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크게 지금 넷째로 이제 문제가 좀 있죠. 이제 제로 코로나를 유지를 하다 보니까 이제 10월 16일이 당대회가 있는데, 그 당대회 전까지 어떤 현상이 지금 좀 이루어지고 있냐면, 지방 정부들은 당대회 때 중앙 정부가 이제 우리는 코로나 전쟁과의 승리를 했다라는 것을 천명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시진핑이 이제 3연임을 하기 위한 일종의 퍼포먼스를 위해서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근거로 줘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발생하고 있는 지방 정부에서의 코로나는 사실 위험 요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 봉쇄부터 상당한 고강도 코로나 정책을 운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10월까지는 고강도 코로나 정책이 운영된다라는 게 기정사실화됐다면 도시 봉쇄, 이거에 따른 물류망 통제, 그리고 소비의 악화, 이런 것들이 지금 중국 정부의 경기 침체 우려를 훨씬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10월 이후에 이후에도 이제 당대회가 끝난 이후에도 이제 제로 코로나가 지속될 거냐라는 질문에는 저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아까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중국은 중국의 기준금리라고 불리는 LPR 금리를 낮추거나 동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부양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제로 코로나는 이것과 딱 반대되는 효과를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10월 이후에는 아무래도 이거에 따른 영향은 조금은 나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를 합니다. 그렇지만 단기간에 중국 경제가 부양할 거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 내에서의 부동산 이슈가 사실 좀 크거든요. 특히 부실채권, 부동산 부실채권 우려가 점점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연초에 헝다 이슈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기업들의 부실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고, 그럼 이게 어떠한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냐면, 개인들 입장에서는 집을 이제 들어가려고 청약을 넣었어요. 근데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청약을 넣었는데 이게 집이 지어지다가 공사가 멈춘 상황이 놓여진 거예요. 그러면 본인들이 받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는 지속해서 나가는데 집이 지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 이자를 납부하기를 거부하는 운동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 이자 거부 운동이 점점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상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부실채권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기업, 개인
둘 다 이제 이자에 대한 납부가 어렵거나 거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실채권 우려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시중은행 부실채권 비율이 올라가면 위안화는 같이 좀 약세를 보이는 현상이 발생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중은행 부실채권 비율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전히 위안화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로 코로나가 해소된다고 해서 이것이 지속될 거냐, 바로 위안화가 반등할 거냐라고 보기엔 저는 어려울 거다. 단기간에는 중국 경제가 반등하기에는 쉽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과 연준의 긴축 정책으로 인해서 달러화 강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경기 같은 경우도 미국이 현재 침체는 아니지만 둔화 혹은 침체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뭐 가장 좀 어려운 지역이죠. 아무래도 전쟁도 겹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인플레이션 부담도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보다도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스태그플레이션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침체에서 개선 가능성, 제로 코로나 정책이 좀 완화되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부실채권의 비율을 잘 봐야 된다. 침체에서 탈피하기 쉽지 않은 여건이다라는 점을 주목해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이머징 국가들의 통화 가치 추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화 가치들을 봤을 때 일단 뭐 영국발로 인해서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져 있는 상태고요. 또 아시아 통화들은 당연히 약세를 보여주고 있죠. 이런 가운데 블룸버그에서 아시아의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를 했거든요. 바트와 페소와 원화 이 세 국가에 대해서 거론을 했는데 동향 어떻게 보시나요? 뭐 아무래도 지금까지의 동향을 좀 보자면 원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원화 가치 약세가 한국의 어떤 국가적 펀더멘털의 약세로 인해서 발생했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두 가지 근거를 통해서 이거를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첫 번째로는 한국의 대외적 신인도가 아직까지는 견고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대외적 신인도를 저희가 점검할 때 흔히 CDS 프리미엄이라는 걸 통해서 좀 점검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CDS 프리미엄을 보면 독일이나 이탈리아, 유럽 같은 경우보다는 안정화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외적 신인도는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좀 어려울 수 있는 얘기인데 저희가 수합 포인트 같은 거를 좀 제시를 해드려요. 수합 포인트가 뭐냐면 달러랑 원화랑 이제 저희가 교환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하나는 고정이자로, 하나는 변동이자로 주고받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세부적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수합 포인트가 많이 하락해 있으면 단기적 달러 공급면에 있어서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의 수합 포인트를 좀 1개월물이나 3개월물 기준으로 좀 확인을 해보면 아직까지 수준이 그렇게 낮아져 있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견고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단기적인 달러 공급도 아직까지는 문제가 되고 있지 않고 대외적 신인도도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화가 좀 더 약세를 보인다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펀더멘털의 문제라기보다는 대외적 외국인들의 어떤 투기성 매매가 조금 더 쏠려 있다라고 저는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방향성, 그러니까 원화가 즉 이머징 국가들의 통화가 단기간엔 반등하기 어려울 거다. 즉 달러 강세가 좀 장기간에 걸쳐서 기조적으로 상승할 거다라는 외인들의 평가고요. 두 번째로는 원화와 위안화의 관계 때문에 저는 그렇다 보고 있습니다. 위안화는 이제 원화는 위안화의 프록시 통화다라고 저희가 흔히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안화의 흐름에 원화가 연동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수출 비율의 대부분이 중국의 의존도가 크고 그리고 이제 외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의 모멘텀과 한국의 모멘텀이 결코 다르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안화에 대한 약세 또는 강세 베팅을 진행할 때 원화를 대신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외 개방도가 한국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라서 네. 예를 들어 나는 7.4 위안을 타겟팅을 해서 위안화 약세 베팅을 진행할 거야 라는 포지션을 설정했다면 그 포지션에 맞게 원화의 약세 베팅도 같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경기 모멘텀이 단기적으로는 좋지 않을 거다라고 지금 전망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원화 또한 단기적으로는 반등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 원화가 상대적으로 좀 더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결국에는 이 이머징 국가에서 외환 위기가 발생하거나 혹은 통화 가치가 더 급락하는 흐름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려는 아직은 불확실성과 우려에 불과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게 이 달러의 경색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게 뭐였죠? 아까? 달러의 경색 여부는 수합 네. 포인트를 수합 포인트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수합 포인트라든지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를 봤을 때는 아직 안정화되어 있는 국면이고 워낙 달러화가 강하다 보니까 또 위안화는 약세로 가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 사이에서 약세의 방향을 더 심하게 띠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게 정말 위기가 되고 어떤 더 큰 어떤 위기의 어떤 뭐랄까요? 실제 위기가 되기 위해서는 달러 경색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해주셨어요. 이번 주 들어서 지금 일본이나 중국 그리고 영국까지 개입에 들어갔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또 정말 모처럼 만에 시장 실개입이기 때문에 주목이 된 상황인데 가치에 큰 영향이 없다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하락을 좀 방어해주면 좋을 텐데 맞습니다. 예, 엔화 하락을 막지 못하고 있네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외환 당국 그러니까 이제 BOJ 같은 경우에 외환 개입한 거는 사실 이례적인 일이에요. 24년 내에 처음 이제 발생한 일인데 지금 이제 달러 N 기준으로 보자면 144.5 정도 수준을 등락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BOJ 입장에서 개입했던 그거에 따른 엔화 강세분이 다시 한번 되돌려졌다라는 건데요. 엔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에 가장 연동성이 좀 크냐면 엔캐리 트레이드 수요의 연동성이 좀 큽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과 일본의 이제 금리 차에 따른 캐리 수요가 좀 많이 유입됐다라는 건데 일본의 지금 기준금리는 사실 그리고 10년물 금리는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10년물 기준금리도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에 따른 스프레드가 벌어지다 보면 엔화에 대한 약세 베팅이 진행이 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거냐에 대한 예측을 했을 때 사실 금방 일수되지 않을 흐름이라는 거죠. 시장이 봤을 때는. 왜냐하면 미국은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유럽이나 중국 등 상대 주요국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경기적으로 상대적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금리를 높이는 데 있어서 좀 더 정당성이 확보됐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침체 이슈가 조금 덜 하니까요. 그렇게 된 상황에서의 달러 강세는 내년까지도 지속될 거다라고 페드는 이미 FOMC를 통해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 일본과 미국의 금리 차이는 점점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게 글로벌 IB들의 판단이고 그렇게 된다면 엔화 약세 베팅이 사실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외환 당국이 개입을 했어도 이런 글로벌 트렌드를 바꾸지 못한다면 이것에 대한 어떤 개입 효과는 사실 지속될 수가 없다라는 게 지금 시장에 대한 평가고요. 그리고 이제 한 정부가 이거를 막아서기에는 지금 이 트렌드의 근본적 원인이 뭐냐라고 봤을 때는 물가 그리고 경기 침체잖아요. 근데 이 경기의 흐름을 이게 전 세계적으로 온 경기의 흐름이기 때문에 단일 국가가 특히 일본이나 뭐 이런 국가가 이거를 나서서 막기에는 상당한 출혈이 같이 동반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뭐 물론 사실 의지를 정말 강경히 해서 외환보고 요구를 상당히 많이 투입해서 막고자 하면 막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과연 효율적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좀 해볼 필요가 있다. 당국 입장에서도 외환을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물론 지금 당장 힘들긴 하지만 이것이 금리를 높이면서 이제 일본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 경우에는 네. 금리를 높이면서 물가를 잡는 게 우선이냐 아니냐를 판단했을 때는 금리를 높이는 게 맞다라는 이미 평가를 내린 상황에서 이거를 반대할 만한 흐름을 단일 국가가 가져가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좀 보고 있어요. 네, 일본 BOJ 같은 경우는 이번 시장 개입액을 30조 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개장 전까지 실탄의 15%를 소진했다는 보도 내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써도 역부족인 상황이고
이게 달러 강세 또 여타 국가들의 약세가 지금 트렌드로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게다가 금리를 올리지 않는 일본이란 그렇죠. 국가가 그렇죠. 과연 이 약세를 막을 수 있을 건가에 대해서는 뭐 사실 역부족이라는 말씀이시고요. 유로화와 파운드화의 움직임도 좀 보겠습니다. 패러티가 이슈가 되고 있어요. 유로화는 1달러당 1유로가 한번 깨졌다가 다시 회복이 됐고요. 그리고 파운드화가 1달러당 1파운드 이상의 환율이 이제 깨질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유로화, 파운드화의 약세가 달러화의 강세로 더 영향을 주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거를 이해하시기 위해선 이제 달러 인덱스라는 거를 먼저 잠깐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모든 환율은 이제 교환 비율이잖아요. 예. 원화 대 달러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달러 인덱스는 상대 페어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상대에는 여러 가지 통화들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유로화도 담겨 있고 엔화도 담겨 있고 캐나다 달러도 담겨 있고요. 그 여러 가지 통화들이 각 비율에 따라서 유로화가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엔화, 그 다음 이런 식이거든요. 유로 영향이 클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면 달러 인덱스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상황이 놓여지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 유럽의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잖아요. 겨울철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수급이 점차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유로화가 반등할 모멘텀을 아직까지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로 달러 페리티, 1대1 페리티라고 불렀던 게 깨져서 지금은 0.96 수준까지도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지금은 파운드가 오히려 1대1 페리티가 깨지냐라는 수준까지도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러 가지 악재가 다 겹쳤습니다. 경기 침체, 특히 에너지발 경기 침체. 그리고 최근에 이제 ECB 이제 에너지 장관들이 모여서 80%까지 천연가스 재고율을 맞춰놓자라는 합의를 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달성이 됐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따른 에너지 안정 심리가 기대가 약간 무너졌어요. 그러다 보니 유럽에 있어서 긍정적 평가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금리는 높아요. 그래서 금리를 잡기 위해서 물가는 높아요. 그래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더 높여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영국이 또 법인세, 감세 법안 이런 걸 내세우면서 오히려 물가에 기름을 붓는 격이기 때문에 지금은 유로와 파운드가 아직까지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게 사실 지금의 시장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뭐냐면 유럽의 경기 저점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는 부재하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쯤 오면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이 왔다가 없고 하락 중인데 어디까지가 하락일지 모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겨울 지나봐야 알 수 있는 문제 아닐까요? 그렇죠. 겨울이 지나서 이제 겨울 동안에 유럽이 어떻게 이걸 대응을 하는지 지켜봐야 알 수 있다라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건 저점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유로화 매수 대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하락할 수 있다라는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로화에 대한 매수 대응이 어렵다라는 거는 유로화가 계속 하락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기대는 결국에는 자아실현적 매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유로화와 파운드화의 약세 흐름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거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듯 유로와 파운드가 약세면 상대적 달러 인덱스는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무역수지 그리고 달러 전망으로 좀 정리해 볼 텐데요. 무역수지 적자가 뭐 잘 아시다시피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달러가 워낙 또 강세를 보여주다 보니까 그 후폭풍으로 더 적자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무역수지 관련해서 외환시장이 받는 영향 있을까요? 아무래도 너무 명확한 효과가 하나가 있기는 하죠. 사실 무역수지가 적자를 보인다는 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국가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머징 국가들 대부분 이제 지금 달러 대비 통화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들의 수입 물가 지수가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무역 수지 적자로 이어지고, 그럼 수입 물가가 왜 올라가느냐는 이제 환율이 오르고 있다라는 것에서 원인을 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쌍방향의 영향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환율이 올라가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무역 수자 적자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방향성이고요. 반대 방향성으로
무역 수지 적자가 나게 된다면 수출을 주로 국가 경쟁력으로 삼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국가의 성장률에 있어서 마이너스 평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각 해당 국가의 펀더멘털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해당 국가의 통화 가치가 다시 평가 절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환율이 올라갈 수 있는 영향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역 수지 적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명확한 이슈죠. 왜냐하면 이제 한국의 고객들, 유럽, 중국, 미국,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세 국가가 다 지금 경기 침체 이슈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국은 그 국가들한테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수출 여력이 점점 줄어들 수 있다라는 평가가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원화의 강세 압력보다는 약세 압력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게시판에 허생님께서 연준이 주식시장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다. 지금은 현금만이 답이 아닐까요?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결국 이 달러화 강세를 고삐를 쥐고 있는 건 연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연준이 과연 이런 달러 강세 속에 움츠러들고 있는, 떨고 있는 많은 국가들, 위기까지 도래하는 순간까지 달러 강세를 끌고 갈 것인가,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달러 고점 어디까지 열려 있다고 예상하실까요? 우선 저는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8년 이후에 처음 보는 레벨이에요. 지금 1340, 지금 1430원까지 올라왔잖아요. 예. 이게 그렇다면 전고점을 어디냐를 좀 봐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 왼쪽 그래프, 지금 이 지표를 보시면 왼쪽 그래프가 이제 2008년 달러 인덱스와 달러 원을 좀 나타낸 거거든요. 근데 이제 2007년 수준이 드러나 있지 않아서 인덱스가 제대로 드러나 있지 않은데, 달러 인덱스의 고점이 어디였냐라고 했을 때는 120포인트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114포인트 정도가 나와 있죠. 달러 인덱스는. 그러면 저희한테는 6포인트 정도가 아직까지는 조금 상당히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전고점 수준까지 갈 거냐 인덱스가 라는 의문을 많이 이제 주시는데 저는 내년 정도에는 물가, 그러니까 지금 같은 수준에서 물가가 사실 아직까지는 하락 추이를 급격하게 보이고 있지 않거든요. 물가가 고점을 어느 정도 이제 보인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이제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임대료, 주거비 같은 게 좀 하락 추이가 더뎌지면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데, 내년도 한 3분기, 2분기에서 3분기 정도 가서 물가 하락 추이가 두드러지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페드 연준 입장에서 더 이상 이렇게 긴축적인 모습을 강하게 보일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이 들어선다면, 그래서 중앙은행이 피보팅이 보이게 된다면 그제서는 달러 강세가 조금은 꺾일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 침체가 실제 도래가 된다면 더 이상 물가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경기 침체 국면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놓여진다면 달러 강세 역시 같이 좀 꺾이게 되겠죠. 그러면 그 상황 전까지 과연 달러 인덱스가 어디까지 상승할 거냐를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럼 내년 3분기 좀 저희가 보수적으로 3분기라고 두고 본다면,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약 3분기에서 4분기 정도 내에 달러 상승 추이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전고점 120포인트까지는 도달할 수가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금융위기 상황과 지금 상황은 결이 달라요. 우선 2008년 금융위기 수준에는 서프라임 모기지라는 이미 발생한 크라이시스를 반영한 추후 움직임이었고요. 지금 상승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 침체가 도래할 거다. 그리고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될 거다의 미래에 대한 전망치, 이건 이제 리스크잖아요. 이미 발생한 크라이시스가 아니고 이 리스크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대치를 반영으로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가 얼마나 현실화될 거냐에 대한 그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상승할 거다. 이 말은 즉슨 이게 100% 현실화되지 않는 한 2008년 금융위기 수준만큼 오르지 않을 거고, 지금의 어떤 경기 침체 딥 수준이 2008년 수준만큼은 아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미국으로 봤을 때는 소비가 아직까지는 견고하고 노동시장이 생각보다 잘 버텨주고 있다. 그리고 공급망 이슈도 점차 해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고점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지금 현 수준 114포인트보다는 올라가겠으나 내년 한 2분기에서 3분기 중앙은행이 피보팅을 하는 그 시점 전까지는 이제 고점을 보일 거고 내려올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상단은 상단은 이제 네. 120포인트 밑을 좀 전망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달러 강세로 인한 크라이시스 발생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달러 강세로 인한 크라이시스는 네. 어떻게 보면 각 이머징 국가들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그거에 따라서 달러 금리를 부족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달러 부족 사태는 저는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 왜냐하면 이제 외환 보유고를 봤을 때 뭐 물론 최근 좀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 수단으로 통화 수합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통화 수합은 일종의 저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유입이 된다면 저희가 달러 공급이 부족해서 이제 국가적 크라이시스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그때 당시 한국의 체력과 지금의 한국의 체력은 엄연히 다르다. 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달러 공급 부족에 따른 외환 위기가 다시 발생할 거다는 사실 너무 지나친 포비아다라고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자, 어쩌면 지금 지나친 포비아 구간입니다. 그런데 확인할 것들은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 2, 3분기 정도에 연준의 피보팅 발생 가능성, 연준이 입장을 선회하는 움직임이 나올지 지켜보시고요. 또 유럽의 경기 침체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지 여부도 이 역시 확인을 해야 유로화와 달러화의 움직임을 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달러의 강세 가능성 전 고점 120달러는 지킬 것이라는 예상을 해주셨네요. 분석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2020년 1월에 시가를 지금 무너뜨리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유동성 장세의 상승분이 다 반납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코스피가 2020년의 시가 2201포인트 선을 훼손하고 2200포인트 선까지 내려서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